음향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오빠를. 극한의 날씨가 다가오고 남편은 저와 딸을 내팽개치고 첫사랑의 짐을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저와 딸은 집에 홀로 남겨졌고 영하 180도의 날씨에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딸이 300도의 고열로 제 품에서 누워있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죠. 남편이 첫사랑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죽어가는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저를 탓하면서요. 화풀이를 하기 위해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고 저는 산채로 얼어붙어 얼음 조각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정말 12시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 속옷까지 빨아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배우니? 이번에 저는 서둘러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무릎 꿇고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기세가 한층 더 등등해졌습니다. 아마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겠죠. 봐라 며느리는 교육하기 나름이다. 내가 아들네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꼼짝 못하게 만들 테니까. 지난 생에는 바로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들 약품까지 전부 챙겨서 떠나버렸죠. 극한의 날씨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약도 없었고 딸은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딸의 몸이 제 품에서 뻣뻣하게 굳어갈 때의 그 절망감은 아직도 제 가슴을 찌릅니다. 이런 호구 며느리 노르든 할 사람이나 하라지. 나는 이 날씨처럼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거야. 눈앞의 배달원은 제 대답이 꽤 만족스러운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만한 말투로 오늘 태도는 꽤 괜찮네.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을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을 아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는 남자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은 찾기 힘들겠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배달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차 좀 빌려줘요. 어머니 모시러 가기 편하게요. 배달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역겨운 표정으로 저를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당신은 칠칠치 못해서 내 차 긁어먹지 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잖아. 버스를 타고 가. 돌아오면 딱 맞춰서 딸아이 데리러 갈 수 있잖아. 저녁 준비하는 것도 늦지 않고.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차는 원래 제 혼수품이었는데 그에게 빌려주다 보니 어느새 그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모시러 갈 때 예우를 갖추지 않으면 데려와도 분명히 한바탕 난리가 날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달원은 극도로 마지못해 제 얼굴에 열쇠를 던졌습니다. 그도 그 괴물 같은 엄마가 침을 튀기며 밤새 욕하는 건 듣기 싫었겠죠. 저는 화내지 않고 열쇠를 받아 들고는 배달원이 보는 앞에서 집에 있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일부러 자잘한 물건들은 남겨두었죠. 낚시를 위한 미끼로 쓰려고요. 지난 생에 저와 딸이 겪었던 고통을 너희들도 배로 겪게 해줄 거야. 배달원은 제 행동을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정말 전의 시간은 너무나 귀하니까요. 그에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당신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오셨을 때 더 많이 챙겨가실 텐데. 배달원도 저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 성격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한번 오면 싹쓸이 해가니 차라리 먼저 생색이라도 내는 게 낫죠. 배달원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차를 다 쓰고 나면 세차하고 기름도 채워두라고 당부하며 급하게 집을 나섰다. 나는 잔뜩 짐을 든 채 맞은편 아파트 단지로 바로 향했다. 부모님께서 몰래 이곳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 멀리 시집간 딸이 자기 집이 없으면 쉽게 무시당한다면서 말이다. 이곳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였던가. 이 집이 나와 딸의 목숨을 구하는 안식처가 될 줄이야.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나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생필품을 주문했다. 지난 생에는 집에 먹을 게 너무 부족했다. 다행히 길고양이를 돌보던 습관 덕분에 비축해둔 사료와 얼음으로 한 달 가까이 버텼다. 드디어 전력과 교통이 일부 복구되었을 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배달원과 함께 온 류루얀이 죽어가는 나를 발로 차며 비웃었다. 송씨 아저씨, 설마 아직도 이 쓸모없는 걸 먹여 살리려는 건 아니죠? 그럼 저 갈래요. 그 말을 들은 송어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나를 문 밖으로 내던졌다. 혹한의 날씨 속에 결국 나는 얼어붙어 얼음 조각상이 되었다. 지금 나는 인테리어 기사에게 집의 방범과 보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너 어디 갔니? 기어오고 있니? 내가 시골에 있었으면 똥도 신선한 건 못 먹었을 거다. 경고하는데 밥 먹는 시간 늦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속으로는 그거나 실컷 먹으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면 직접 맛보게 될 테니까 입으로는 전화기에 대고 살갑게 달래며 말했다. 차를 깨끗이 세차해서 모시러 가야 어머니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이따가 족발 덮밥 큰 걸로 사다 드릴게요. 배가 기름지게 든든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로 데리러 온다는 말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래도 눈치는 있구나. 이번엔 봐주마. 빨리 와서 모셔라.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배달된 핫팩 상자들과 즉석식품, 채소, 생수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선함이나 영양을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에서 가져온 고급 영양제들을 한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생에 딸이 고열로 세상을 떠난 것을 기억하며 나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주문했다. 또 지인을 통해 비싼 값을 주고 태양광 패널도 구했다. 인테리어 기사에게 설치까지 부탁했다. 아직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들이 남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물품 목록을 정리하며 열쇠를 챙겨 시어머니를 모시러 나갔다. 어차피 맞은편의 그 연극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기온이 급락하기까지 이제 8시간 남았다. 나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열고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요즘 기온이 너무 이상합니다. 벌써부터 물자를 비축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다. 가장 중요한 건 배달원에게 미리 소식을 알리는 것. 이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누구세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산소금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그래도 올해 겨울은 좀 이상하긴 해. 우리 산성 지역이 언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나? 우리도 조금 사둘까? 어차피 추워서 나가기도 귀찮은데 이참에 넉넉히 사두지 뭐.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는 안심하며 차를 몰고 시어머니를 데리러 갔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배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 섞여 있었다. 일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는 역겨움을 누르며 떠보듯 물었다. 요즘 여기저기서 종말 대비 사재기 소문이 돌던데요. 배달원의 말투가 조금 험악해졌다. 너 머리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아직도 믿어. 귀찮게 하지 마. 개뿔이나 하고는 뚝 끊겨버렸다. 나는 소파에서 즐겁게 먹고 있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해바라기 씨와 닭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대충 인사하고는 도도를 데리러 갔다. 시간을 확인했다. 종말까지 5시간 남았다. 이번 생에는 내 심장 같은 보물을 꼭 잘 지켜내야지. 도도를 데려온 후 나는 여기저기 시장을 돌아다녔다.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다 챙겼다.
아이의 정서가 걱정되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간식과 장난감 가게에 들렀다. 도도가 기뻐서 방방 뛰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다 같이 있게 느껴졌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사람들을 피해 새로 산 물건들을 몇 번에 나누어 우리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고는 성대한 저녁을 차렸다. 도도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딸과 함께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보니 저녁 7시였다. 배달원도 종말 소식을 알게 된 모양이다. 전화기 너머로 배달원의 목소리가 심각하고 다급했다. 아화, 빨리 차 끌고 화엄마트 앞으로 와. 거기서 기다릴게. 나는 한숨을 내쉬며 무섭고 어쩔 줄 모르는 척 연기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서툴러서 차를 긁어먹었어요. 지금 차 수리 중이라 가게 문을 못 열어요. 배달원은 전화기 너머로 1초간 멍해 있더니 곧바로 엄청난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 못난 여편네, 집에 가면 가만 안 둬.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차 긁었을 때 도도가 너무 놀라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있어요.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한바탕 욕설이 쏟아졌다. 배달원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차도 없는 그 잘난 남녀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재기. 달인 할머니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과연 30분 뒤에 배달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다급했다. 아화, 아까 사재기 하라고 했잖아. 너 샀어 안 샀어? 나는 순진한 척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사지 말라며요. 집에 먹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당신 말 듣고 안 갔죠? 배달원이 불같이 화를 냈다. 평소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왜 이래?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떡해요? 송 오빠, 나 혼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배달원의 말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나에게 말했다. 먼 친척이 나 보러 왔는데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도 되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참지 못하고 말해. 당연히 되죠. 마침 어머니도 집에 계시고 냉장고에 저녁용으로 준비한 요리도 많아요. 배불리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흥분하며 휴대폰을 켰다. 맞은편 집의 CCTV 위치를 조정했다. 감자칩 한 봉지를 뜯고 다리를 꼬고 앉아 천천히 감상하기 시작했다. 차차 류혜연과 곰 같은 시어머니의 정면 대결을.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류혜연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머리를 소파에 짓누르고 있었다. 내 귀여운 것들. 감히 당당하게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시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도망갔으니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평소에도 끔찍이 싫어했다. 시어머니가 배달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도 그 애비랑 똑같구나. 그릇에 담긴 걸 먹으면서 소단의 것까지 탐내다니. 이때 류혜연은 얼굴이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저와 배달원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진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그놈은 내 몸만 노리는 거야. 너는 그놈이 멍청하니까 이용하는 것뿐이고. 류혜연은 끊임없이 배달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배달원은 겁이 나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때 기온은 이미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난방기나 에어컨도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두말할 것 없이 류혜연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때 류혜연이 크게 소리쳤다. 저 배달원의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 한 방에 두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과연. 시어머니는 아들 소리에 즉시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배달원을 쳐다보았다. 이 상황에서 배달원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방금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도덕이나 체면이 손주보다 중요할 리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웃으며 배달원을 불렀다. 냉장고에 있는 좋은 반찬들을 다 꺼내 요리하라고 류혜연의 몸보신을 시켜주라며. 하지만 배달원이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이 종말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데 미처 사재기를 해두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식량도 한 끼 먹을 때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사람을 집에 때리지 있는 않는 먹을거리를 틈을 정리했다. 자극적인 맛의 간장 닭다리 몇 개, 바싹 마른 해바라기 씨와 땅콩, 달아서 느끼한 샌드위치 쿠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포장된 궁보게정, 부첩 해편 등 기름지고 짠 반찬들. 얼핏 보기엔 괜찮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군침을 흘리며 부랴부랴 부첩 해편을 가스레인지 위에 배달원의 올렸다. 만류 끝에 저녁에는 그 반찬 하나만 먹었다. 그들이 다 먹고 나니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류혜연은 시어머니와 배달원 사이에 앉아 웃었다. 온 가족이 정말 화기애애했다. 나는 그저 속이 참 편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얼마나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대추 생강차를 한 주전자 끓여 몸을 녹였다. 30분 후 모니터에서 귀를 찌르는 듯한 다툼 방금 소리가 전까지만 들려왔다. 해도 서로 사랑하던 가족이 이제는 물 한 모금 때문에 끝없이 싸우고 있었다. 물 마실 거야. 나를 목말라 죽게 할 셈이야. 엄마, 수도관이 언제 녹을지 모르잖아요. 집에 당분간 물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목청을 높여 욕을 퍼부었다. 평소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던 당신, 내가 오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저 작은 청년한테 다 먹여버리고 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냐? 종말의 압박이 배달원의 머리를 짓눌렀다. 자기 엄마까지 이렇게 생떼를 쓰니 그도 결국 화를 참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도대체 알기나 해? 집에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황태후 노릇을 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탁자를 3개 내리쳤다.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먹을 게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난 지금 당장 물 마실 거야. 배달원은 무너져 내리며 크게 소리쳤다. 시어머니를 끌고 창가로 갔다. 밖에는 눈이 쌓여 1층이 거의 파묻혀 있었다. 전기가 아직 들어오고 있음에도 거실의 온도계는 가리키고 있었다. 현재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음을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죽게 만들 셈이구나. 아하는? 걔는 아직 안 돌아왔니? 걔 시켜서 먹을 것 좀 사오라고 해. 배달원은 그제야 내 생각이 났다.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허야, 어디야? 나는 휴대폰을 감싸 쥐고 흐느끼는 척하며 남편에게 답했다. 이제야 나를 찾는 거야? 나와 다른 병원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 다행히 지금 병원은 난방과 급수가 정상이야. 하지만 이 눈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어. 우리 둘 다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없어요. 배달원은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나가서 먹을 거랑 마실 거 좀 사와. 거기서 빈둥거리지 말고. 집에 있는 시어머니랑 남편은 안 챙기니. 그 순간 내 마음은 집 밖 기온보다 더 차갑게 식었다. 나와 딸의 목숨이 그 사람 물 한 모금보다 못한 취급을 받다니.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는 척하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배달원이 웬일로 나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여보는 그치면 바로 돌아와. 당신이랑 딸이 보고 싶어. 나는 눈을 흘기며 눈의 가시 같은 그 메시지를 삭제해버렸다. 며칠이 지나고 실외 온도는 영하 80도까지 떨어졌다. 에어컨 실외기는 이미 작동을 멈췄다. 배달원 일행 셋은 각자 이불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속눈썹에는 두꺼운 성에가 맺혔다. 시어머니가 독한 눈으로 류루엔을 발로 찼다. 너 나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루엔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기더니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머리카락이 엉망인 그녀의 얼굴을 잡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몸을 꼬집었다. 입으로는 욕설을 내뱉으며 먹을 줄만 아는 게 내 말도 안 듣고
아하도 나를 조상님 모시듯 하는데 너 같은 청년이 어디서 감히 버릇없게 굴어. 류루엔이 어디 그 노파의 상대가 되겠는가. 시어머니에게 꼬집혀 비명을 질러대다가 더 이상 연기할 기운도 없어졌는지 손발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늙은 망할려나. 너야말로 제일 많이 처먹으면서 힘도 좋네. 내 아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왜 나가서 먹을 거 안 찾아와. 너야말로 늙은 마귀 할멈이야. 배달원은 며칠 동안 그들의 소란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눈꺼풀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그는 혐오스러운 듯 구석으로 피해서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보기 드물게 다정했다. 화하야, 너랑 딸은 잘 지내고 있어. 언제 돌아올 거야? 나는 하품을 하며 느긋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좋아. 잘 먹고 잘 지내. 다만 좀 심심할 뿐이야. 배달원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를 갈며 말했다. 천저우는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나랑 엄마는 집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나는 짐짓 놀란 척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집에 먹을 게 적지 않을 텐데 내가 아직 천장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족발을 남겨뒀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배달원은 눈을 번쩍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모니터로 그가 급히 찬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흥분해서 찬장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보인 것은 살점이 다 발라진 뼈다귀 몇 개뿐이었다. 족발은 어디 갔어? 왜 뼈만 남은 거야? 엄마, 우리 몰래 혼자 다 먹었어. 배달원은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러 배달원의 뺨을 때렸다. 이 미친놈이 감히 엄마를 속이고 욕을 해. 배달원은 굶주림과 분노로 계속되는 자극에 눈이 뒤집혀 결국 시어머니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몰래 먹으니까 좋아. 내 목숨은 안중에도 없지. 류루에는 의아한 듯 찬장을 바라보다가 뼈다귀를 보고 나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못하고 배달원을 따라 욕을 퍼부었다. 늙은이가 친아들까지 속이다니. 진짜 엄마 자격도 없어. 그를 밖으로 내보내 먹을 걸 찾아오게 해. 누가 우리 몰래 혼자 다 먹으래. 배달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불 하나를 던져주며 시어머니 앞에서 싸늘한 말투로 말했다. 나가서 먹을 거 찾아와. 가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생각 마. 그렇지 않으면 넌 이 문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어 반항할 시간조차 없이 류여연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머리채를 잡혀 문 밖으로 끌려갔다. 바닥에 질질 끌려 내던져졌다. 문 밖에 80도에 육박하는 기온. 그는 반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가득하고 전생의 자신과 겹쳐지며 내 마음속의 증오가 다시 솟구쳤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도도도 열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내 품에서 절망적으로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류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송씨, 입 하나 줄면 이틀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방법은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송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게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아헌은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배달원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켰다. 병원으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려 했다. 갑자기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헝한건제시장, 희경태양광 서비스 센터 등의 주소를 보았다. 배달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귀신에 홀린 듯 배달 앱을 열었다. 주문 내역에서 몇 시간 전 대량 주문 내역도 확인했다. 배달원은 무언가 떠오른 듯 갑자기 분노로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이를 갈며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내가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입으로는 욕설을 내뱉으며 빌어먹을 아하. 내가 수작 부린 거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모니터 속 배달원의 격분한 모습을 보며 머리를 탁 쳤다. 아차, 너무 서둘렀나. 그와 함께 쓰던 계정들을 깜빡했네. 영상통화는 차마 받을 수 없었다. 배달원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어디 있어? 엄마가 이제 위독해. 돌아와서 먹을 것 좀 가져오지 않으면 나도 버티지 못할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당신과 딸이 보고 싶어. 도도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그는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아이의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내가 반응이 없자 그는 다시 휴대폰을 계속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갑자기 거실에서 크게 웃기 시작했다. 송씨, 왜 웃어요? 류혜연이 그를 바라볼 때 조금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우리 살 길이 생겼어. 배달원은 창밖을 보며 사악하게 웃었다. 동시에 나도 그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아화, 내가 어디 숨었는지 알았어. 먹을 것과 마실 것 준비해서 남편 맞을 준비나 해. 내 마음이 철렁했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과도 하나를 주머니에 숨겼다. 바로 그때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딩동 소리를 내며 하나둘 꺼졌다. 전력 시스템이 마침내 붕괴된 것이다. 단지 내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력한 비명소리가 휘몰아치는 북풍과 섞여 극심한 추위 속에서 더욱 처량하게 들렸다. 더 이상 모니터를 통해 배달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컵을 든 채 창가에 서서 밖의 동태를 살폈다. 과연 맞은편 건물 2층 창문에서 검은 형체 2개가 뛰어내렸다. 딱 봐도 배달원 일행이었다. 둘 다 너무 두껍게 껴입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둔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불과 10m 거리인데도 지금 그들은 매우 힘겹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중간쯤 갔을 때 배달원이 눈 속에 다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했다. 류혜연이 천천히 다가가 두 손을 뻗어 힘겹게 그를 끌어당겼다. 너무 힘을 준 탓인지 배달원은 빠져나왔지만 류혜연은 바닥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류혜연이 손을 뻗어 배달원에게 잡아달라고 했지만 배달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히려 발을 들어 류혜연의 등을 밟고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미처 반응조차 하지 못했.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눈 속에 처박혔다. 손발을 버둥거리며 발버둥 치는 게 보였다. 하지만 배달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5분 후 배달원이 드디어 이쪽으로 걸어왔다. 단지 5m 밖의 류루이는 이미 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친엄마를 버린 사람.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류루엔,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거니? 너를 챙겨줄 거라는. 나는 비웃으며 지켜보았다. 비수를 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하하, 문 좀 열어봐. 나 배달원이야. 나는 다급한 노크 소리에 놀랐다. 진지한 표정으로 문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하, 내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물건 꽤 많이 쌓아뒀잖아. 빨리 문 열어. 배달원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가까워졌다. 하하,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혼자밖에 있는데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너도 두오두오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건 싫잖아. 두오두오야, 아빠야. 아빠한테 문 열어줘. 배달원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두오두오가 쭈뼛쭈뼛 다가왔다. 엄마, 밖에 아빠가 있어? 배달원은 두오두오의 목소리를 듣자 온몸으로 문을 치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두오두오야, 나야, 아빠야. 빨리 문 열어. 나는 두오두오를 내 곁으로 끌어당겼다.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두오두오야, 아빠를 들어오게 하고 싶니? 두오두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배달원이 밖에서 소리쳤다. 두오두오야, 너 놀이공원 가고 싶지? 아빠 들여보내주면 아빠가 데려다 줄게. 치킨도 사줄게. 아빠가 다 사줄게. 그 말을 들은 두오두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서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안 믿어. 맨날 류 아줌마랑 같이 나 괴롭혔잖아. 치킨은 아빠가 껍질 다 먹고 류 아줌마는 살코기 먹고 나한테 남은 뼈만 줬잖아.
내가 말 안 하면 때리기까지 했어. 두오두오의 고발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품 안에서 애지중지 키운 보물이 남몰래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배달원에게 소리쳤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절대 너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너는 밖에서 죽어야 마땅해. 배달원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 찼다. 아니야, 두오두오야. 류루엔 아줌마는 이미 아빠가 버렸어. 밖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나야. 너랑 엄마가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두오두오는 고개를 숙여 내 품에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아 보호했다. 10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배달원도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어디서 찾아왔는지 무거운 물건으로 문을 계속 들이받았다. 하지만 또 10분이 지나도 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밖에 배달원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두오두오가 보는 앞에서 너를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나는 서둘러 두오두오의 귀를 막았다. 엄마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달래줘.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오두오의 손에 들린 물총을 보았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다. 양수기 호스와 가압기를 꺼내 문틈의 구멍, 두오두오가 물을 뿜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가압기를 통해 문 밖으로 뿜어져 나갔다. 배달원의 몸에 닿은 물은 즉시 얼어붙었다. 추위에 그가 손에 든 물건을 내팽개치고 황급히 물총을 피하려 했다. 온몸이 젖은 그는 더 이상 행패를 부릴 힘이 없었다. 모든 기력을 추위를 견디는 데 쏟고 있었다. 배달원은 숨이 넘어갈 듯 문 밖에 주저앉았다. 철문에 몸이 달라붙어 버렸다. 그는 더 이상 몸을 뗄 힘조차 없었다. 운명을 받아들이듯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 밖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다. 혹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생존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한 달 후 기온은 영하 60도에서 안정되었다. 교통과 전력은 마침내 일부 복구되었다. 나는 두두를 데리고 구조대를 따라 생존자 기지로 향했다. 처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폭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폭우는 꼬박 3달 동안 계속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일 줄은. 지난번엔 내 마음이 약해져서 이리를 집으로 들였고 결국 집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컴퓨터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시간은 폭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뼛속까지 집순이인 나에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창밖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지 못했다. 특히 전생에 폭우가 내린 이후로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 나는 먼저 아래층 마트에 들렀다. 그리고 대량의 물자를 구매했다. 마트 사장님은 나와 안면이 있었고 내가 집순이라는 걸 알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장님은 항상 나에게 잘해주셨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것을 아셔서 사장님 부부는 늘 나를 각별히 챙겨주셨다. 그분들은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사는 동 10층에 거주하신다. 이 생각이 들자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건넸다. 사장님. 사장님과 사모님은 요즘 집에 물자를 좀 넉넉히 준비해두세요. 일기예보를 보니 이틀 뒤에 큰 폭우가 온다네요. 사장님은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하셨다. 그래 알겠다. 내가 산 물건들은 이따가 가게 직원을 시켜서 문 앞까지 보내주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상가로 향했다. 방한 의류 몇 벌과 보조 배터리 몇 개를 더 샀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 문과 창문을 보강해달라고 부탁했다. 폭우는 결국 찾아왔다. 처음에는 다들 차분하게 집에 앉아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시간이 길어지자 집에 있는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단톡방에서 먹을 것이 남은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다. 의외였던 것은 평소라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이웃들이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장기간의 폭우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많은 저층 거주자들이 위층으로 대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곧이어 아래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미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마음이 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다. 이 생각이 들자 나와 같은 1층에 살던 전생에 남에게 해를 입었던 여자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프로필을 눌렀다. 그녀와는 친분이 없었지만 그녀가 미혼모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친구 추가를 했다. 상대방은 거의 즉시 수락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별일 없으면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언니와 아이를 잘 지키세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결국 나에게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그럴게요. 확답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전생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나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그들에게 일일이 자구책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누구의 대피 제안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죽음 앞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 때문에 누구나 탐욕스러워지기 마련이다. 며칠 후 전생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던 그 여자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누구 집에 먹을 것 좀 남은 분 계신가요? 우리 보물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했다. 똑같은 수법이군. 이 여자는 정말 질리지도 않나 봐. 그때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눌러서 확인해보니 슈퍼 사장님이 보낸 것이었다. 샤오화,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여자 좋은 사람 아니야. 왜 그러세요, 형님?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인가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나는 그 짐작이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방 상태가 입력 중으로 표시되었다. 한참 뒤에야 메시지가 왔다. 샤오화, 너한테는 숨길 필요가 없겠지. 나랑 내 형수님은 다시 태어난 거야. 지난 생에 우린 그 짐승 같은 놈들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내 짐작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래도 가슴이 철렁했다. 형님. 알겠어요. 저도 다시 태어났어요. 전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해요. 나는 슈퍼 사장님과 전생의 타임라인을 맞춰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되어 지난 생에 그와 형수님도 전날에 좋은 마음으로 그 세 식구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을. 다음날 형님이 눈을 떴을 때 이미 결박당한 상태였다.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손발이 묶여 있었기에 건장한 남자 2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둘 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지. 나는 곧바로 반응하며 물었다. 형님. 그럼 그 세 식구라는 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와 중년 남자 1명인가요? 맞아. 하지만 다음날 어디선가 남자 1명이 더 나타났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에 그 여자의 집 호수는 107호였을 텐데. 하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그에게 음식을 주기로 약속한 날. 그의 메모에는 306호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나는 306호의 프로필을 눌러 친구 추가 요청을 보냈다. 상대방은 귀여운 토끼 프로필 사진이었다. 나는 핵심만 간결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부탁이니 믿지 마세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은요. 너무 갑작스러웠는지 상대방은 물음표 하나를 보내왔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최대한 몇 마디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당신에게 먹을 걸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찾아올 때 건장한 남자 둘을 데리고 와서 당신을 제압할 겁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단순히 당신이 주려는 그 정도의 음식이 아니에요. 한참 뒤 상대방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너도 다시 태어난 거구나. 그렇지? 나는 확신했다. 지난 생의 건물 안에서 그놈들에게 죽임을 당한 입주민들이 아마 하늘도 보다 못해 모두 나와 함께 다시 태어난 모양이다. 나는 그들을 따로 단톡방에 초대했다. 지난 생의 원수는 우리가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망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며 잘 살아야 한다. 단톡방에 그 여자를 아는 입주민이 입을 열었다. 그 건장한 남자 둘 중에 한 명은 그 여자의 남편이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의 이웃이에요. 나는 수위를 확인했다. 곧 2층까지 차오를 것이다. 나는 저층 사람들에게 위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 무리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전생에 아이를 이용해 입주민을 속인 이 여자 외에도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짐승들이 더 있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나는 단톡방에 다시 말해 제가 여기 입주민 중 가장 높은 곳에 사니까 여기는 아직 안전할 거예요. 우리 층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빈집도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큰 위험이 없어요. 306호와 412호 입주민분들 먼저 위로 올라오세요. 709호 슈퍼 사장님 댁으로 이동하세요. 그 외에 더 높은 층에 사는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와 같은 층 1913호 언니가 먼저 파악하기로 했어요. 건물 내에 생존자가 더 있는지. 1913호 싱글맘은 아이를 재운 뒤 어둠을 틈타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집집마다 확인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빈집으로 간주했다. 나와 그는 신속하게 몇몇 집을 수색했다. 시간을 보니 얼추 다 된 것 같았다. 남은 것은 내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입주민 단톡방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그 여자는 아무에게도 답장을 받지 못하자 조금 조급해진 모양이었다. 대답 없는 입주민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들 받은 스크린샷을 우리 신라 단톡방에 올렸다. 뻔한 애걸복걸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들 답장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곧 위챗 단톡방에 엄청난 소식이 터졌다. 물이 점점 더 빨리 차오르자 여자는 통제력을 잃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우리 입주민 명단을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렸다. 명단에는 누구네 집에 사람이 있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사람이 없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19층 상황을 확인했다. 우리가 조사한 것과 비슷했다. 여자는 단톡방에서 협박했다. 눈치껏 문을 열어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 시중을 잘 들면 혹시 모르니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잠시 후 여전히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루에 한 층씩 수색해도 너희를 전부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여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때 나는 새로 만든 단톡방에서 안심시켰다. 다들 당황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층씩이면 우리 차례가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들은 지금 3층쯤 갔을 거예요. 1. 2층은 이미 물에 잠겼으니까요. 우리 층은 총 40여 가구인데 그들이 일일이 문을 열고 확인하려면 하루에 한 층은커녕 이틀에 한 층도 버거울 거예요. 게다가 열쇠도 없으니 문을 부수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요. 저층에서 피해를 입었던 두 가구는 이미 위로 올라와 슈퍼주인 집으로 대피했다. 나머지 입주민들은 나로서도 각자 알아서 살아남길 바랄 뿐이었다. 무관심 속에서 지나친 선의는
자칫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주인공이 아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싶을 뿐이다. 일은 계속 순조로웠다. 어느 날 슈퍼 주인이 갑자기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샤오화, 뭔가 이상해. 그들이 벌써 우리 층에 온 것 같아. 밖에서 계속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우리는 당분간 나갈 수 없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급히 말했다. 속도로 봐서는 그들이 지금 7층에 도착할 리가 없어요. 분명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긴 게 분명해요. 형님, 문구멍으로 밖을 좀 봐줄 수 있어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요? 형님과 형수님 꼭 안전 조심하세요. 그쪽에서 곧 알겠다는 답장이 왔다. 회귀했기 때문에 슈퍼주인도 사람을 써서 문 잠금 장치를 보강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당분간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도 일시적일 뿐이다.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손에 놀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다 우리 집으로 모였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사람을 보내 7층 상황을 보기로 했다. 사람이 출발하기도 전에 위챗이 갑자기 울렸다. 메시지가 왔다. 709호 형님이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슈퍼주인이 갑자기 단톡방에서 나갔다. 우리는 방 안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샤오화, 너 지금 먹을 것 좀 있어? 나 여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내가 올라가서 좀 얻을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때 발견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온 것을. 우리가 받은 메시지. 호칭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똑같았다. 만약 슈퍼마켓 사장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먹을 것이 없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사람마다 일일이 보낼 리가 없다. 유일한 가능성은 지금 그의 휴대폰을 든 사람이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금 슈퍼마켓 사장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간 것과 더불어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933호의 대학생과 1101호의 젊은 커플 입주민이 우리와 무사히 합류했다. 1101호의 젊은 커플은 저층 입주민 이동 과정에서 발견한 생존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식량과 다른 물자들을 내놓았다. 두 사람 다 꽤 성실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우리 팀에 합류시켰다. 전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커플은 지난 생에 우리는 권투 코치에게 물자를 약탈당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했다. 즉, 사기꾼 여자 외에도 우리에겐 강력한 적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바로 그 권투 코치다. 지금 우리 인원이라면 그 세 사람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지금 유일한 문제는 전생에 그 권투 코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933호에 사는 대학생이 갑자기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려 귀를 바닥에 밀착했다. 누군가 온다. 적막한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신발 밑창이 타일 바닥에 닿으며 경쾌한 부딪힘 소리를 냈다. 오는 사람은 꽤 여유로워 보였다. 발자국 소리로 보아 한 명뿐인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문 쪽을 응시했다. 곧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몇 초 후 복도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크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록 우리 집은 아니었어도 우리는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가 도대체 어느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곧이어 문밖의 노크 소리가 급하고 거세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크 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더니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문구멍에 눈을 대고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슈퍼마켓 사장 부부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어젯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다음 날 깨어난 후 사람들은 다시 모여 계획을 세웠다. 대학생이 경계하며 말했다. 슈퍼마켓 사장은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어젯밤 일은 단순한 탐색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래층은 이미 그 무리에게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먼저 공격하는 게 낫다.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 모두가 한꺼번에 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논의 끝에 사람들은 계획대로 흩어졌다. 집안에는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이 생각을 하니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번 생의 회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회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악인들도 회귀의 기회를 얻었다면 내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이다. 밤이 되자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멈췄다. 이어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무기를 집어들었다. 노크 소리는 어젯밤처럼 급박해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입에 담배를 문 건장한 사내가 보였다. 손에는 도끼를 쥐고 있었다. 나는 높이 들어 올리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친밀하게 제압당했다. 그가 내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거의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도중에 받아들였던 젊은 커플 중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야, 들켰네. 아정은 나죠. 그는 아직 쓸모가 있어. 아정이라 불린 건장한 남자가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풀려나서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다.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계속 너희들 사이에 숨어 있었지. 너희가 겁먹은 모습을 보니 정말 짜릿하더군. 그럼 내가 그 권투 코치였군.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멍청한 탓이지.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이렇게 그를 묶어서 던져두고 가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 건장한 남자가 나를 묶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1903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젊은 커플 중 여자였다. 그 후 그들은 1909호와 1911호로 향했다. 남자가 도발적으로 나를 보며 1909호는 대학생, 1911호는 중년 부부라고 했다. 그렇지, 아하? 그 후 건장한 남자가 나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문을 부수었다. 문을 부수고 확인했지만 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새빨개진 채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은 어디 있지? 너 그들을 어디로 빼돌렸어? 이건 계획이랑 다르잖아. 나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 건장한 남자가 내 뺨을 때려 입가에 피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자가 작은 칼을 꺼내 내 목에 들이댔다. 고함치며 말했다. 다른 놈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제 발로 걸어 나와.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너희가 지금 숨을 수 있어도 평생 숨을 수는 없을 거다. 내가 너희를 찾아내면 전부 칼을 맞게 될 거야. 바로 이놈처럼 말이지. 다음 순간 남자가 칼을 들어 내 목을 향해 그으려 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머리에서 두 줄기 선혈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남자 뒤에서 그의 여자친구가 재떨이를 들고 있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제발 그를 다치게 하지 마. 우리 좀 그만 때려. 내가 크게 소리쳤다. 1908호의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힘을 합쳐 아정을 제압했다. 방금 권투 코치를 쓰러뜨린 여자가 나를 부축했다. 그리고 내 밧줄을 풀어주었다. 잠시 후 슈퍼주인도 계단을 통해 올라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말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나는 지난 생에 우리를 속였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 슈퍼 주인이 말했다. 그들이 부부가 방심한 틈을 타 사탕으로 아이를 유인해 데려갔다고. 그들이 아이를 찾으러 나갔을 때 몰래 꽃병으로 여자의 남편을 먼저 처리했다고. 남편을 기절시킨 후에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아주 쉬웠다고 했다. 권투 코치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그와 아정, 사기꾼 부부 4명을 한자리에 모아두었다. 남자가 내 옆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분노하며 보았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죽여버리겠어. 내가 한 걸음 다가가 뺨을 때렸다. 너에게 그런 기회는 없을 거다. 내가 어떻게 너를 알아냈는지 궁금하지? 사실 예전에 식량을 배분할 때 나는 그 젊은 커플의 이상함을 눈치챘었지. 내가 남자에게 빵 2조각을 건넸을 때 그가 손을 들어 여자친구에게 나누어주는 순간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움츠러들었거든. 남자가 즉시 그녀 앞을 막아섰지. 나는 못 본 척했다. 그제야 여자가 빵을 받아들였지.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어. 한 번은 모두가 물자를 구하러 나갔을 때 나는 여자에게 따로 물었지. 그가 너를 때리지? 그녀는 멈칫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남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일가와 결탁해 자원을 뺏은 이를 지적했다. 그녀에게 권했다. 나는 너를 협박하는 게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자 부족. 그 무리들은 생존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한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나중에 나는 슈퍼마켓 주인 부부에게 거짓으로 연락이 끊긴 척하게 했다. 1908호에 숨어 어젯밤의 협박은 그저 우리가 꾸민 연극일 뿐이었다. 권투 코치는 완전히 악마에게 잠식되어 여자친구를 죽이려 들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이미 나를 한 번 죽였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알고 보니 종말이 닥친 후 남자는 폭력으로 물자를 얻었고 여자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가 밀쳐내는 바람에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혐오스럽다는 듯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뒤돌아 떠나버렸다. 그러니 처음부터 회귀한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이용해 선한 사람들을 속이던 그 여자는 자신의 계획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지난 생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권투 코치를 찾아 동맹으로 삼은 것이다. 비록 지난 생에서는 결국 그들이 명백한 적대 관계였을지라도 악당들 앞에서는 공통된 이익만 있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막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집을 털었다. 우리 내부로 침투하기 위해 권투 코치와 그의 여자친구를 보냈다. 전생에는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배후에서 지휘하는 역할이었지만 이번 생에 비로소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4명의 악당을 1905호에 가둔 후 우리는 모든 물자를 한 곳에 모았다. 폭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창밖의 폭풍우는 그칠 기미가 없지만 이 물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이 천재지변을 견뎌내자. 하하. 전 지구적 극한 고온이 닥쳐왔다. 나는 50위안을 쥐고 88도의 고온 종말 속에서 가장 침착하게 살아남았다. 극한 고온 경보가 최고조에 달한 지 3개월째. 나는 드디어 칠상 전문가의 말을 믿게 되었다. 일주일 연속으로 실외 일평균 기온은 46도, 정오 최고 기온은 55도를 돌파했다. 도시 전력망은 과부하로 3번이나 붕괴했고 수돗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절반 이상 털렸고 배달 서비스는 전면 중단되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진작에 업무를 멈췄고 주민센터의 공지사항조차 사흘 전에서 멈춰있다. 나는 텅 빈 월세방 거실에 서서 온몸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지만 구겨진 50위안짜리 지폐 한 장과 먼지가 묻은 한마오짜리 동전 3개만 나왔다. 내 이름은 화화. 올해 24살이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감원을 할 때 부서 전체 수십 명 중 실적이 최하위였던. 농땡이 치던 사람들은 다 남겨두고 유독 나처럼 성실하게 말썽 피우지 않고 일하던 사람만 정리해고 당했다. 퇴직금은 반달째 미뤄졌고 오늘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고온으로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 타행이체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월세는 방금 냈고 마지막 남은 생활비로는 어제 얼음물 2병과 빵반 봉지를 샀더니 깔끔하게 다 써버렸다. 지금 휴대폰 배터리는 17% 남았다. 집은 단수 단전 상태이고 냉장고 속 우유 반 팩과 멍청하게도 전기가 끊긴 지 30시간 만에 완전히 상해서 시큼해졌다.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밖으로 뛰쳐나가 물자를 약탈하며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지금 내 전 재산은 현금 50.3위안, 휴대폰 배터리 17%, 단수 단전된 30평형 꼭대기 층 월세방. 이 삭막한 도시에서 남은 사람들은 모두 제 살 길 찾기에 바빠. 나를 해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다. 나의 가장 큰 적은 이 지독한 고온과 바닥난 물자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초절전 모드로 바꿨다. 모든 백그라운드 위치 알림을 껐다. 통화와 문자만 남겨두고 배터리를 꽉 잠가두었다. 지금은 오전 9시. 실외 기온은 이미 48도다. 정오가 되면 55도 이상까지 치솟을 것이다. 밖으로 나가는 건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수분 손실 속도가 평소의 10배다. 무작정 나갔다가는 남이 해치지 않아도 열사병과 탈수로 내가 먼저 쓰러질 것이다. 내 첫 번째 일은 52안을 들고 슈퍼로 달려가 사재기 하는 게 아니다. 먼저 이 낡은 월세방을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안전가옥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 방은 꼭대기층이라 서양 햇빛을 그대로 받는다. 평소 여름에도 아래층보다 5도 더 덥다. 단전 이후 방 안 온도는 지금 38도다. 정오까지 더 달궈주면 45도를 훌쩍 넘길 것이다. 안에 있는 건 서서히 열사병에 걸리는 것과 같다. 나는 방을 샅샅이 뒤져 쓸만한 물건을 모두 찾아냈다. 집주인이 남기고 간 두꺼운 신문지 뭉치, 버리지 않은 택배 스티로폼 박스 2개, 내가 이사 올 때 가져온 암막 커튼, 반쯤 남은 투명 테이프, 다 쓰지 않은 커터칼, 전기 주전자 하나, 스테인리스 대야 2개, 물컵 하나, 낡은 부채 하나. 내 계획은 간단하다. 물리적 단열, 방 안에 남은 냉기를 가두는 것, 수분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테이프로 신문지를 겹겹이 붙여 빈틈없이 통유리창과 서양 벽면을 꽉 채웠다. 빛이 새어 들어올 틈조차 남기지 않았다. 신문지의 두꺼운 커튼까지 이중 차단으로 직사광선의 80%를 막을 수 있다. 열기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모든 가구를 벽에서 떼어냈다. 특히 창가 쪽은 더더욱 벽면의 열기가 전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틈과 창문 틈을 모두 신문지로 꽉 채워 막았다. 열기 대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방 전체를 밀봉하고 차광 작업을 마치니 방 안 온도가 38도에서 34도까지 서서히 내려갔다. 여전히 덥긴 하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고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며 탈수되지는 않을 정도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10시 반, 기온 45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 지금 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끊겨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다. 방 안에 물 한 방울도 없다.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일주일은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사흘도 못 버틴다. 고온 날씨에는 하루만 수분 보충을 안 해도 쇼크가 온다. 52안을 반드시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1위안도 낭비할 수 없다. 먼저 필수 구매 목록을 작성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절대로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는다. 지금 슈퍼의 생수는
평소 1위안 하던 것이 이미 3위안으로 올랐다. 50위안으로 16병밖에 못 산다. 마시면 끝이다. 하지만 나는 한 곳을 알고 있다. 슈퍼보다 절반이나 싸고 아무도 몰라서 쟁탈전도 없는 곳. 단지 입구 골목에 10년 넘게 운영한 작은 구멍가게가 있다. 주인은 노부부인데 소란스러운 걸 싫어해서 유행 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아마 평소 재고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재기꾼들도 들이닥치지 않았을 테고 게다가 현금만 받는다. 마침 내게 현금이 넉넉히 있다. 더 중요한 건 그 가게에서 파는 4.5리터 대용량 정수물이 겨우 10위안이라는 것이다. 한 통의 말이다. 가성비 최고인 이 방법이 지금 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오의 기온이 정점에 달하기 전에 빨리 다녀와야 한다. 태양 아래 1분도 더 있을 수 없다. 완벽하게 무장하고 나가야 한다. 긴팔 겉옷을 꺼내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헌옷으로 얼굴과 목을 전부 가린다. 눈만 내놓은 채 바짓단도 단단히 조이고 피부 한 점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가 마치 끓는 물처럼 얼굴을 데운다. 공기조차 뜨겁다. 한 모금 들이마시면 목이 따갑다. 지면은 하얗게 달아올라. 밟으면 신발 밑창이 뜨거운 게 느껴진다. 나는 내내 벽 그늘을 따라 걷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뛰지도 않고 당황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며 한 걸음마다 체력을 계산한다. 수분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겨우 골목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달궈진 물 한 대야가 그대로 쏟아졌다. 나는 재빨리 반응해 순간 옆으로 한 발짝 피했다. 대야 절반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내 팔을 스치며 바닥에 쏟아졌다. 뜨거운 김이 확 피어올랐다. 다행히 얼굴에 쏟아지진 않았다. 화상은 입지 않았다. 그저 팔이 뜨거워져서 크게 붉어졌을 뿐이다. 아프고 얼얼하다. 모자도 물에 휩쓸려 벗겨졌다. 머리 위가 그대로 태양 아래 노출되었다. 누가 일부러 해치려는 게 아니다. 미층의 젊은 할머니가 집이 너무 더워 물을 떠서 아래 화단에 뿌려시키려다.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한 거다. 손이 미끄러져 대야째 쏟아진 것이다. 구멍가게 철문은 틈만 살짝 열려있고 노부부는 안에서 작은 선풍기를 쐬고 있다. 내가 들어와도 별말이 없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침을 최대한 아끼며 필요한 것만 바로 말했다. 4.5리터 생수 2통 주세요. 그리고 제일 싼 오리지널 압축 비스킷 2봉지. 제일 배부른 걸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 2통을 옮겨주고 압축 비스킷 2봉지를 꺼내주었다. 물 2통에 20원. 압축 비스킷 한 봉지에 3원. 2봉지에 8원. 총 28원이다. 나는 손에 쥔 50원을 건넸다. 거스름돈 22원을 받았다. 동전 2개. 20원짜리 지폐 1장. 물 한 병 더 사지 않았다. 음식도 더 사지 않았다. 돈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다. 지금 내 수중의 전 재산은 현금 22.3위안, 9리터 생수, 압축 비스킷 2봉지, 단열 처리를 마친 방 1칸, 휴대폰 배터리 12% 남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게 가장 위험한 고온 피크 3일을 버틸 수 있다. 나는 물 2통을 들고 돌아간다. 무게가 만만치 않다. 내내 천천히 걷는다. 일정한 속도로 호흡하며 힘을 급하게 쓰지 않고 땀을 급하게 흘리지 않는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에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종말의 세상에선 탐내지 않고 뺏지 않으며 지름길로 가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도 방 안에서 살아남을 기회는 있다고 믿는다. 새방에 돌아온 후 즉시 문을 잠그고 신문지로 문틈을 꽉 막았다. 가장 먼저 물통 뚜껑을 열고 조금씩 2모금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 목과 입술을 적신다. 절대 벌컥벌컥 마실 수 없다. 고온의 탈수 상태일 때 물을 급히 마시면 물 중독이 온다.
구토가 나고 몸의 탈수를 가속화한다. 이건 상식이다. 세 모금 마시고 바로 뚜껑을 닫았다.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다. 그리고 압축 비스킷 한 봉지를 뜯어 10분의 1만 떼어내어 물 조금과 함께 삼켰다. 압축 비스킷은 밀도가 매우 높다.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반나절은 버틸 수 있다. 많이 먹으면 입이 마른다. 내게 남은 소중한 물을 미친 듯이 소모하게 된다. 절대로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배불리 먹고 마신 뒤에도 허리의 멍은 여전히 아프다. 팔의 화상 부위도 화끈거린다. 약이 없어서 그냥 두었다. 치료할 여건이 안 된다. 염증만 생기지 않는다면 감염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괜히 건드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한밤중에 열기가 보충되었다. 더워서 잠에서 깼다. 창문에 붙인 신문지 한쪽이 떨어져 있었다. 열기가 조금 새어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다시 붙였다. 그리고 계속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배낭을 메고 남은 현금 22.3원을 챙겨서 어제 갔던 구멍가게로 향했다. 가는 길의 온도는 어제보다 더 높았다. 이미 58도에 달했다. 구멍가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급히 걸어 나왔다. 입구에 쓰러져 꼼짝도 않는 나를 보고 서둘러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다. 곧이어 주인 아주머니가 곽향정기수 2병을 가져와 내게 먹여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주인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종말 속에서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다. 길가에 세워진 차 한 대가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 광경을 보니 생각이 들었다. 사람도 이런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더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몸을 돌려 진열대 옆으로 갔다. 더위 먹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곽향정기수 한 상자를 집어들었다. 고운 날씨에 더위 먹는 것은 치명적이다. 옆 진열대를 살펴보니 채소 씨앗들이 좀 남아있었다. 집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 2개가 생각났다. 채소를 심기에 딱 좋을 것 같았다. 나는 키우기 쉽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씨앗들을 골랐다. 총 22원이 들었다. 주인에게 현금 22원을 건넸다. 주인은 거스름돈 0원을 돌려주었다. 확인을 마친 뒤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서려 했다. 밖을 내다보니 지금은 나디라 기온이 가장 높을 때였다. 거리 밖의 온도는 이미 쾌적한 62도에 달해 있었다. 나는 저녁이 될 때까지 가게에 머물렀다. 온도가 조금 내려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매대는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썩은 채소잎과 과일 껍질만 남아 있었다. 부패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고온의 열기와 섞여 구역질이 났다. 나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매대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았다. 갑자기 구석진 매대 아래에서 주인 없는 감자 한 자루를 발견했다. 낡은 마대 자루에 담겨 있었고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누군가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다. 나는 서둘러 다가가 마대 자루를 집어들었다. 열어보니 대략 20근 정도는 되어 보였다. 이제 횡재했다. 마음이 기뻤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역시 나는 똑똑하다. 큰 배낭을 가져오길 잘했다. 나는 능숙하게 감자를 배낭에 담았다. 감자의 싹이 조금 돋아 있었지만 싹이 아직 짧았다. 싹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다. 게다가 감자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싹이 나도 심으면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 감자를 챙긴 뒤 시장을 한 바퀴 더 둘러보았다. 더 이상 먹을 만한 것은 찾지 못했다. 나는 시장 뒤편 공터에서 공짜 흙을 한 줌 팠다. 담아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스티로폼 상자를 꺼냈다. 가져온 흙을 상자 안에 담았다. 씨앗을 흙 속에 심었다. 이제 그들이 빨리 자라기만을 기대한다.
고온 종말이 온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기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모든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멈췄다. 전력망이 무너졌다. 더 이상 전기는 공급되지 않는다. 통신 신호는 끊겼다 이어졌다 한다. 밖에는 매미 소리 외에 아무런 기척도 없다. 이 고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한번 외출하면 목숨이 반쯤 날아간다는 것을, 남을 해칠 힘이 있다면 차라리 그 힘을 아껴 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다. 나는 매일 딱 5가지만 한다.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후에 2번의 서늘한 시간대에 각각 5분씩 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환기한다.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밀폐하고 빛을 차단한다. 매일 물은 300ml만 마신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절대로 한 모금도 더 마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수분 섭취를 조절한다. 탈수도 되지 않고 낭비도 하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나온 물은 씨앗에 거름으로 준다. 매일 압축 비스킷을 반 조각 조금 넘게 먹고 감자 하나를 먹는다. 나는 감자를 얇게 썰어 햇볕에 구워 익힌다. 휴대전화는 매일 10분만 켠다. 시간을 확인하고 긴급 신호가 있는지 본다. 나머지 시간은 전력을 아끼기 위해 완전히 꺼둔다. 배터리 잔량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런 날들이 며칠이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내 압축 비스킷과 내 감자는 진작에 다 떨어졌다. 하지만 예전에 구멍가게에서 샀던 씨앗 덕분에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이 종말의 대재앙을 견뎌내기에 충분할 것이라 믿는다. 하하.